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단원 문학과 삶 중에서 광야라는 이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육사라는 분이 이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작품이 일제 시대 때 이제 창작이 된 작품이고, 여기에는 이제 사회 문화적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어요, 이육사라는 분은. 그래서 자신의 역사관과 신념이 드러난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이 광야에 아득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르는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는 작품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은 보면은 처음에 소단원 열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소단원 열기는 교과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육사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이육사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시를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학습 활동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선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 중에 소단원 열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답이 안 써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 북극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북극곰이 빙하가 되게 굉장히 많은데, 그죠? 그래서 아마도 요새 보니까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극이나 남극도 전부 다 얼음이 지금 녹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체격이 왜소해진 북극곰이 녹아가는 얼음덩이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사진. 그래서 이 북극곰이 보면은 굉장히 말라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그래서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버려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녹아가는 얼음덩이 사이에서 이제 사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 북극곰이 이제 내려와서 사람 인가까지 내려온대요. 혹은 북극곰이 있어야 될 곳은 북극이잖아요. 추운 곳인데 거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그냥 일반 곰 있잖아요. 일반 곰, 갈색인 곰하고 이 북극곰하고 교배를 해서 새로운 종이 나오기도 한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리고 비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우가 오기도 했고, 뭐 몇십 년 만에 뭐 기상이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다 아마 지구 온난화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환경 보호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북극곰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아마 피노키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글자가 좀 빠졌는데 괜찮아, 안전해 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원래 글자가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방심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안전사고는 나를 속이는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갖다 넣어놓고 코가 길어진 모습에 피노키오의 말이 거짓말임을 드러냄으로써 공자 현상에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야,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올라갈 때 항상 뭐 안전 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야, 안 떨어져, 괜찮아. 아이, 뭐 그런 거 하겠어? 야, 귀찮잖아, 그냥 가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노키오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도 야, 안 돼. 뭐 예를 들면 난간에 매달려서 뭐 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문화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색, 피부색이 다른 여러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문화 이제 가정의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미 외국은 이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도 동양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또 인종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부터 뭐 피부색이 다르거나 머리색이 다르다 그래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번 화합이라는 부분이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벽화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 혹은 상생이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문학 작품에서 녹여낸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볼 작품은 이렇게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학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작품의 이제 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작품의 작가는 이육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육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의지를 노래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분은 그렇게 많이 쓴다면 남성적인 어조 굉장히 강하고 의지가 잘 드러나요. 작품은 청포도 작품이 있고요. 절정이 있고요. 교목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육사는 국군이 기울던 1940년에 태어나 해방 전 여긴 잘못된 것 같아요. 1940년이 아니라 1904년에 태어나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 일제의 북경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태어난 게 진짜 얼마 많이 못 사셨어요. 그죠? 따져보면은 몇 년 산 거예요. 한 40년 정도 사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해방을 못 보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 유학자인 조부 아래에서 공부하였으며 커서는 항일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그는 만 23세 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에 관련하여 옥살이를 하였는데 그러면 23세니까 만 23세니까 24세부터 40세까지 계속 옥살이를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본따서 호가 육사는 여기서 비롯됐다. 그래서 육사 64번이라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이원록인데 본명이 해서 여기서 비롯돼서 이육사라고 우리 많이 부릅니다. 어떤 분인지 알겠죠? 굉장히 강인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시를 썼을까 한번 오늘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품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작품 제목이 광야라는 작품이고요. 이 광야라는 거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여기서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1년부터 총 5연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몇 가지만 짚어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돼요. 그래서 1년부터 3년, 그리고 4연, 그리고 5연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채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부터 3년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4연은 현재, 그리고 5연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뽑아보자면 우선 이렇게 연마다 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는 거, 그리고 시어나 실구의 의미를 잘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사회문화적 가치가 뭔지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1년부터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부분이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거는 까마득한 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뭐 예전에 어땠으면 너무 까마득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까마득한 날이라는 거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놓은 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니까 이건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라고 해서 과거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지가 개벽했다. 그러니까 나라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광야라는 것이 탄생했을 당시에 그래서 아주 까마득한, 언젠지 모르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구가 태어나고 우리나라가 태어났던 그 까마득한 과거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 다음에 어대 닭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라는 거는 생명의 기척인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생활, 인간들이 닭을 많이 키웠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닭이 울었다는 거는 뭔가 새롭게 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새벽이 올 때 닭이 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고 인간의 생활이 느껴지는 그 부분을 닭 우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묶어서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렀으랴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늘이 처음 열리고 태초가 적막하고 혼돈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느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장엄한 순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태초의 광야, 아무도 살지 않고 그 적막했던 그때
이거는 시간적인 신성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시간적으로 옛날, 완전 엄청난 옛날, 까마득한 태초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렀으랴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나왔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연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산맥들이 형성하는 과정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산맥들이 막 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산맥을 마치 사람처럼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 또 그러니까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마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광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그곳은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그런 땅이었다. 굉장히 신성한 땅이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우리 국토와 민족의 역사가 지닌 신성성,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신성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때가 언제 쓰여진 일제강점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공간을 침범한 일제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무도 우리 침범하지 못했어. 근데 너네들은 이러한 땅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일제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는 광야의 광활함, 그래서 공간적인 신성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1년에서는 시간적인 신성성을 나타내주고 있었죠. 그죠? 근데 2년에서는 지금 공간적인 신성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둘 다 과거죠. 1년하고 2년은. 그래서 1년에서는 태초에 광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면서 그 적막하고 혼돈한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에서는 막 산맥들이 만들어질 때 걔네들도 차마 이곳 광야는 범하지 못했어. 그만큼 신성하고 대단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에 보면은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은 끝없는 광음이라는 거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광은 빛날 광, 그다음 음자는 그늘, 그래서 햇빛과 그늘이라는 뜻으로 햇빛이 있고 그늘이 있고, 이 얘기 뭐냐면 햇빛이 있다는 소리는 낮, 그리고 그늘이 있다는 소리는 밤. 그 얘기 뭐냐면 시간이나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끝없는 광음이라는 건 끝없이 낮과 밤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세월, 끝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그 다음에 지고, 그러니까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아까는 낮과 밤으로 지나면서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계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봄이 오고 꽃이 지는 그 다음에 겨울이 오듯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꽃의 개화와 낙화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큰 강물은 역사와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는 역사와 문명의 시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1, 2, 3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년에서는 태초의 광야, 시간적인 신성성을 이야기했다면 2년에서는 광야의 광활함, 그리고 3년에서는 역사,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제 1년부터 3년을 과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묶어서 이제 과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까마득한 날 광야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신성성, 그리고 역사와 문명의 시작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큰 강물이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미리 얘기하자면 현실 부분입니다. 현실 부분 볼게요.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네모 있었죠. 아까 까마득한 나래가 과거였죠. 그죠?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까마득한 나래가 과거였고,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어떤 시대였어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죠? 일제가 탄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고난과 시련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눈 나리고,
여기서 말하는 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대부분 이 시에서 눈이 나오면 굉장히 마이너스, 안 좋은 역할로 씁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거는 겨울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되겠죠. 지금 눈날이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현실의 상황이자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향기, 매화향기라는 거는 이 매화라는 게 굉장히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매화는 유교에서 전통적으로 고결한 선비를 상징해줘요. 그래서 이 매화가 언제 피냐면 겨울에 펴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고 눈 속에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데 향기가 되게 그윽하대요. 그 얘기 뭐냐면 딱 우리랑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힘든 일제강점기인데 그 중에서도 눈이 내린대요. 그러면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겨울을 이겨내는 게 누구냐면 매화예요. 매화는 겨울에 피니까. 그러니까는 매화 향기라는 거는 겨울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 얘기하는 선비를 상징해요. 딱 우리나라랑 맞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매화 향기라는 거는 고고한 기상, 그리고 조국 광복의 의지가 되는 거죠. 이 매화가 겨울에 꽃을 피웠듯이 우리나라도 겨울을 이겨내고 일제강점기 이겨내고 광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고한 기상과 조국 광복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라고 해서 눈 내리는 추운 겨울 계절에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한 상황,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시적화다의 고고한 의지 또는 쉽게 꺾이지 않는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말 표현이 딱 맞죠. 그죠? 지금 겨울 너무 힘든 일제강점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그래서 코로나가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속에 매화향기가 홀로 피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든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 내리는 추운 계절에 매향기가 홀로 아득한 상황, 그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 또는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또 볼게요.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는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 희생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뿌려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우리가 뿌리자가 아니라 야, 너 여기다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명령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우리 핸드폰 내자라고 했다가 맨날 핸드폰 안 내요,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화내서 야, 핸드폰 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명령형 종결함을 생각해서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선생님이 반 애들한테 야, 우리 좀 핸드폰 좀 낼까? 아니면 핸드폰 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유를 하는 거죠. 내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내요. 그럼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자, 핸드폰 내자, 핸드폰 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자기 희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연 같은 부분은 사연은 현실이라고 했죠. 현실은 어떠냐면 굉장히 암담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을 보면은 오연은 이제 미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광야가 열리고 역사가 시작됐던 그런 순간이었고, 현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다가올 미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눈 날이고, 이 부분 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선생님 다시 화면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고 할게요. 반복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천고의 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천고의 뒤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왔던 까마득한 날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였었고, 그 다음에 요 전에 봤던 게 지금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현재, 그 다음에
천고의 뒤라고 해서 이거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천고의 뒤, 그래서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우리가 흔히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봤나요? 반지의 제왕 보면 간달프가 백마를 타고 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것처럼 이 백마라는 거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그래서 그런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 초인이라고 하는 거는 위대한 사람 혹은 성스러운 존재, 성스러운 존재가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노라. 뭐를?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느라. 근데 그 노래는 노래의 시가 되겠죠. 그죠? 자연에 있는 그 노래의 시를 목 놓아 부르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기대하고 확신을 갖고 있죠. 미래에 신성한 초인이 와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면서 이제 광복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인은 뭐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를 광복시켜줄 그러한 뛰어난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작품은 광야에 눈이 내려서 큰 고난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광야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눈이 내려서 일제강점기가 와서 큰 고난을 맞게 되는데 홀로 피어있는 매와 향기,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인은 이 고난의 땅에서 좌절하거나 도피하고 딴 나라로도 이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딴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희망을 걸고 기다리면 광야에 꽃이 피면은 그 꽃이 이제 뭐 매화가 될 수도 있겠고 그 꽃이 피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광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년부터 5년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 내용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재 개관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갈래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이자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의지적.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의지가 드러나죠. 우리 광복을 해야겠다 의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저항적. 일제에 저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 매화의 향기라든지 눈, 광야라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재라는 거는 광야라는 게 제재고요. 주제는 조국 광복과 민족 이상 현실에 대한 의지하고 염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광복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이육사는 광복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고진 이제 고문 끝에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는 독백적 어조로 내면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 시간을 존개하고 있다. 그래서 광활한 공간은 2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구한 시간은 1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눈과 매화를 대조하는 거죠. 눈이 만약에 일제강점기라면 매화는 그걸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조를 통해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대조되는 시어를 찾아라 그러면 이 눈하고 이제 매화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시상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이제 5년까지 나와 있고, 1년은 태초의 광야, 그리고 2년은 광야의 광활함.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신성성,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적인 신성성이 나타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명이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광야에 형성되는 그 과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년은 암담한 현실의 상황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보면요. 과거는 1년부터 3년까지고요. 까마득한 날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탄생, 그리고 신성성. 신성성은 시간적인 신성성과 공간적인 신성성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명의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연은 현재 부분이고요. 지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암담한 상황, 일제감정기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혹은 뭐 눈이 내리는 뭐 겨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실 극복의 의지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오연은 미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천고의 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는 시어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눈은 겨울, 당연히 겨울을 상징하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자 조국의 암담한 현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대부분 겨울로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우리 겨울 너무 힘들잖아요. 춥고, 그죠?
그래서 광복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봄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화 향기라는 거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 일제강점기, 겨울 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매한 의지와 절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노래의 시라는 거는 미래의 결실을 위해 고난 중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세,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 광복의 민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헌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를 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를 씨를 심어도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씨를 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자기 희생적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줄 지도자 혹은 미래 역사의 주인공 후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한다고도 좀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이상을 실현시켜줄 어떠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에도 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 화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시적 상황부터 보면 시적 상황은 지금 눈 날이고 라고 해서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겨울. 근데 시적 화자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초인으로 하여금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실 극복을 위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가치는 민족 그리고 민족의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육사는 이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윤동주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광복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복하고 이렇게 독립된 국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작품을 정리해 봤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면 시간과 공간을 본다면 이 시에서는 까마득한 태초부터 천고의 뒤까지 이거는 과거였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무한한 시간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또한 이연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끝없는 넓은 공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하게 돼 있기도 하고 공간이 무한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적 무한성과 공간적 광활함은 이육사의 시를 강인하고 아까 얘기했던 남성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런 요소는 요새 잘 안 쓴다고 이야기 또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매화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 매화는 유교 전통에서 고결한 선비를 나타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꽃입니다. 그래서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눈 속에서 피어나고 향기가 굉장히 그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고결한 선비가 외부의 억압에 맞서고 무리에 물들지 않으며 맑은 향을 퍼뜨리면서 안락을 꾀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교과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면은 시 광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까마득한 날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하늘이 처음 열렸고 그 다음에 산맥들이 휘달릴 때라고 되어 있고 광야는 산맥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광야는 그러한 굉장한 신성시되는 공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의 시간이 끝없는 광음이라고 해서 낮과 밤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광야의 상황은 큰 강물이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이제 나왔고 우리나라가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혹은 문명이 태어난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시간의 사연에서는 지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는 눈이 내려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매와 향기가 아득한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연은 천고의 뒤라고 되어 있어서 미래고요. 그래서 이때는 초인이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에 보면 백마 이렇게 흰 색깔이 굉장히 의미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백마라는 건 알비노라고 해서 색소 부족으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 뭐 호랑이 중에서도 백호가 또 되게 신성시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흰색이 주는 또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학습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 우리 시인의 삶은 같이 봤어요. 그러면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보면 일생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어려서 23살 때 폭발물 사건과 관련해서 옥살이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감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지가 된 현실에 맞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지금 친일파들한테 왜 막 그때 못했어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 몰라요. 그렇게 자신이 죽을 상황에서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삶을 참고하여 시의 광야와 지금 눈나리고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광야라는 거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갈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눈나리고는 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민족이 겪는 고통과 시련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1-3번이고요. 그래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와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해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죠? 민족이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굉장한 의지죠. 그 다음에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준비하는 선구자적 태도,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 나가겠다, 이런 태도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번을 보면은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 그리고 민족의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399쪽입니다. 399쪽을 보면은 사회문화적 가치는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양성평등, 지금 말하는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많죠. 그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보호, 다문화 존중 등 문학작품에 사회문화적 가치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허균의 홍길동전에서는 신분 차별 철폐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얼에 대한 그 신분의 차별이 있는데 그거를 철폐하고 싶었던 그런 게 담겨져 있고요. 윤은길의 종탑 아래에서, 그때 우리 이거 작품 읽고 그 핸드폰으로 퀴즈 푸는 거 했었죠. 거기에는 반전과 평화, 반전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라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과 민족의 독립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다 봤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작품을 꼭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본 이유는 독립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의 작품을 좀 안 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이번 시간 작품을 살펴봤습니다.